기억은 살아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잠결에 스며드는 한 줄기 연기처럼, 때로는 한낮의 햇살 아래 문득 떠오르는 잔상처럼. 박서진에게 기억은 늘 그런 식이었다. 특히 할머니의 기일이 다가올 무렵이면 제주의 푸른 바다보다 더 시린 슬픔으로 응고된 그 시절의 기억들이 어김없이 그녀를 찾아들곤 했다. 국립현대사박물관의 연구원, 32의 박서진은 그래서 역사를 다루는 일을 하면서도 역설적으로 역사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냉소는 그녀의 오랜 갑옷이었고 세상과 자신 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지금 그녀의 손에는 미완의 기억, 내일의 약속, 특별전에 도록 초고가 들려 있었다. 제목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미완의 기억이 어떻게 내일의 약속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약속이란 본디 지켜질 가능성을 내포해야 하거늘 서진에게 과거란 그저 되풀이되는 절망의 동요일 뿐이었다. 그녀가 담당한 파트는 이름 없는 기억들이었다. 전쟁과 학살,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간 이들의 유품 몇 점과 짧은 기록들. 그 중에서도 유독 그녀의 마음을 붙드는 것은 작은 옥으로 만든 놀이개와 함께 발견된 이제는 갈색으로 변해버린 낡은 일기장이었다. 글씨체로 보아 어린 소녀의 것인 듯했다. 박 연구원, 그 유품 자료 정리는 다 돼가요? 최수연 연구원의 목소리가 서진의 상념을 깨뜨렸다. 입사 동기이자 때로는 그녀의 냉소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넘기는 유일한 동료였다. 네, 거의요. 그런데 이 일기장 판독이 쉽지 않네요. 너무 훼손돼서. 그거 제주에서 온 거죠? 4.3 때 유품이라고 들었는데 안타깝죠. 그런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나. 수연의 말은 늘 그렇듯 가볍고 현실적이었다. 악의는 없었지만 때로 그 가벼움이 서진의 안쪽을 날카롭게 긁고 지나갔다. 할머니. 제주의 봄이면 흐드러지게 피던 유채꽃보다 더 노랗게 질려버리곤 했던 할머니의 얼굴. 그 얼굴 위로 아른거리던 검붉은 바다의 기억. 서진은 애써 고개를 저었다. 감상에 빠질 시간은 없었다. 그날 밤 홀로 남은 연구실은 숨막힐 듯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무심하게 펼쳐져 있었다. 서진은 판독을 위해 조심스럽게 옥놀이개를 만졌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통해 스며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형광등 불빛이 몇 번 깜빡이는가 싶더니 연구실 안의 공기가 삽시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진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비릿한 흙냄새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절규와 울음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다. 아니야, 이건...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발밑이 꺼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시야는 온통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뒤엉켰다. 낯선 소녀의 공포가, 절망이, 그리고 차가운 총구의 감촉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옥의 시간을 헤매고 나온 듯 온몸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연구실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옥놀이개가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의 뜨거운 눈물을 머금은 듯 미지근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서진의 일상은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정 유물을 만지거나 관련된 기록을 읽을 때면 어김없이 그날 밤과 비슷한 감각들이 엄습했다. 때로는 희미한 속삭임처럼, 때로는 강렬한 감정의 파도처럼. 그녀는 자신이 미쳐가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늘어났고 낮에는 밀려드는 과거의 잔상들로 인해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박 연구원, 요즘 안색이 안 좋아요. 어디 아픈 거 아니죠? 수연의 걱정스러운 물음에도 서진은 애써 괜찮다고 둘러댈 뿐이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정신과 상담을 받아볼까도 생각했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유물을 만지면 과거가 느껴져요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할머니가 생전에 가끔 입에 올리던 이름을 떠올렸다. 김민준 교수. 할머니와는 먼 친척뻘이면서 한때는 같은 고향에서 교사 생활을 했다는 원로 역사학자였다. 지금은 은퇴하고 서울 근교에서 조용히 지낸다고 들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진은 수소문 끝에 김 교수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낡은 한옥의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서진을 맞이한 것은 책 냄새와 함께 풍겨오는 은은한 묵향이었다. 김 교수는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마르고 작았지만
그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깊었다. 서진은 따뜻한 차를 사이에 두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혹시라도 노망난 사람 취급을 받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지만 김 교수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뿐이었다. 힘들었겠군요. 서진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김 교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판단이나 평가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깊은 이해와 연민만이 느껴졌다. 교수님, 제가 정말 이상해진 걸까요? 이상하다라. 글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 연구원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요. 김 교수는 창밖의 작은 뜨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기억이란 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돌멩이 하나, 바람 소리 하나에도 깃들어 있다가 어느 순간 불쑥 우리 앞에 나타나 말을 걸기도 하지요. 어쩌면 박 연구원은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예민한 영혼을 가져서 그 목소리들을 듣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요? 네, 잊힌 자들의 목소리, 혹은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의 목소리일 수도 있겠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목소리들을 외면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이 박 연구원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김 교수의 말은 마치 주문처럼 서진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서진은 더 이상 자신의 경험을 단순한 환각이나 정신 이상으로 치부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 목소리들에 귀 기울여 보기로 마음먹었다. 전시 준비는 계속되었고 서진은 의식적으로 옥놀이개와 낡은 일기장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김 교수의 조언대로 연결을 시도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과거의 감정들은 여전히 강렬했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슬픔과 절망뿐 아니라 아주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삶에 대한 갈망,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 같은 섬세한 결들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서진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거의 지워져가는 연필 자국을 발견했다. 특수 장비를 동원해 간신히 판독해낸 내용은 짧았지만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가해자로 알려진 특정 인물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인물 역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어린 소녀의 혼란스러운 질문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 사람도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진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피해와 가해, 선과 악, 너무나 명확하다고 믿었던 게가 흐릿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강렬한 공감의 파도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소녀의 감정뿐만이 아니었다. 그 시절 명령에 의해 총을 들어야 했던 젊은 군인의 공포와 죄책감,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해야 했던 마을 사람들의 무력감, 심지어는 이 모든 비극을 조장했던 거대한 시스템의 냉혹함까지도 어렴풋이나마 느껴지는 듯했다. 전시회 개막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박물관 내부는 분주함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특히 서진이 담당한 이름 없는 기억들 섹션은 예기치 않은 논란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엿보였다. 서진이 발견한 일기장의 새로운 내용과 그에 기반한 그녀의 해석,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다층적 접근이 몇몇 관련 단체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었다. 박 연구원, 아무래도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잖아요. 최수연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말했다. 그녀는 서진의 열정과 능력을 인정했지만 때로 그녀의 고집스러운 면이 불안했다. 수연 씨 말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이건 그냥 학술적인 해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냉소적인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녀 안에는 이제 뜨거운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깊은 슬픔과 연민,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 같은 것이었다. 할머니의 낡은 옥반지가 손가락에서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할머니는 평생 제주의 그 일을 입에 담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며칠 전 희미한 의식 속에서 서진의 손을 잡고 했던 말이 있었다. 용서라는 거 참말로 어려운 기다. 근디 미엄한 허민 내 속만 더 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요.
어쩌면 할머니 역시 그 끔찍한 기억 속에서도 아주 작은 용서의 씨앗을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서진은 그 생각에 이르자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특별전 개막식 날이 밝았다. 수많은 내빈과 기자들, 그리고 일반 관람객들로 박물관은 북적였다. 서진은 이름 없는 기억들 섹션의 해설을 맡았다. 단상 위에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단단했다. 서진은 준비한 원고를 읽어 내려가는 대신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옥 놀이개와 낡은 일기장,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자신이 경험했던 공감의 순간들에 대해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피해와 가해라는 이 분법적인 구도로 이해하려 합니다. 물론 그 구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명확한 경계 뒤에 가려진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진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이름 없는 소녀의 일기장은 그 비극 속에서도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고통을 어렴풋이나마 헤아리려 했던 한 어린 영혼의 순수한 기록이었습니다. 웅성거림이 객석에서 일기 시작했다. 서진은 말을 이었다. 상처는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기억은 각자의 방식으로 기록되고 때로는 왜곡되기도 하며 때로는 침묵 속에 갇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과거의 아픔을 애도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또 다른 목소리들,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의 슬픔, 혹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던 자들의 인간적인 고뇌까지도 용기 내어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였다. 객석 앞쪽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지금 그게 무슨 망언이오? 역사를 왜곡하고 가해자를 두둔하겠다는 거요? 당신은 어느 쪽 편이오? 노인의 격앙된 목소리에 장내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는 과거 사건의 피해자 단체 대표였다. 그의 눈에는 깊은 분노와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최수연은 사색이 되어 서진을 바라보았다. 서진은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과거 할머니가 느꼈을 공포와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덮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김 교수의 잔잔한 눈빛, 그리고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그녀를 붙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노인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의 아픔과 분노를 제가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제 말로 인해 상처를 받으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누구의 편을 들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서진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떨림을 감추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제 할머니 역시 그 참혹한 역사의 피해자였습니다. 평생을 그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그 아픔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증오의 사슬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기를. 진정한 애도는 모든 고통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작은 용기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그녀의 진솔한 고백과 호소는 장내에 무거운 침묵을 가져왔다. 노인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씩씩거렸지만 더 이상 소리치지는 않았다. 몇몇 젊은 관람객들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렸다. 최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개막식은 그렇게 예상치 못한 파문 속에서 끝이 났다. 서진의 발표는 즉각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용기 있는 소신가로, 어떤 이들은 역사를 모독하는 위험한 인물로 평가했다. 박물관 측은 곤혹스러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며칠 후 서진은 김민준 교수를 다시 찾았다. 그녀는 그날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김 교수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네. 아주 잘했어.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닥칠 걸세. 하지만 박 연구원은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거야. 기억의 사슬에 작은 균열을 낸 셈이지. 균열이요? 그렇다네. 수십 년 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증오와 오해의 사슬의 말일세. 그 균열 사이로 아주 작은 빗줄기라도 스며들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걸세. 화해의 성소는 그렇게 한 뼘씩 지어지는 거라네. 김 교수의 말에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듯한 벅찬 감정의 발로였다.
특별전은 논란 속에서도 계속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서진의 발표 이후 전시장을 찾는 젊은 세대들의 발길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진이 해설했던 이름 없는 기억들 섹션 앞에서 유난히 오랫동안 머물렀고 때로는 서로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최수연도 어느 날 서진에게 다가와 멋쩍게 말했다. 박 연구원, 그날 정말 대단했어요. 나는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존중의 빛이 어려 있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서진을 비난했고 역사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과거의 냉소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을 이해하는 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조용하고도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잊힌 목소리들을 찾아내고 끊어진 마음들을 연결하는 길고도 지난한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어느 늦은 봄날 저녁, 서진은 연구실 창가에 서서 노을 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기와지붕들과 현대적인 빌딩들이 묘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도시.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뒤섞이고 충돌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곳. 그녀는 손가락에 끼워진 할머니의 옥반지를 가만히 매만졌다. 차갑지만 더 이상 시리지 않은 온기가 그녀의 심장으로 천천히 흘러드는 것 같았다. 어쩌면 화해란 완벽한 용서나 망각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함께 걸어가는 것인지도 몰랐다. 서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화해의 노래가 시작되고 있었다.